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재국 고용노동부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한테 강의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당연히. 아마 베트남에 계신 분이었다면 제 강의를 안 들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베트남 대사관에서 3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주로 노무 담당이었는데, 노무랑 또 일부 우리 기업인들 지원하는 파트 담당이어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인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제 투자, 노무, 세무 서비스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기업 이렇게 설명한 거 말고 우리 기업인 각 베트남에 있는 기업 연합회랑 이렇게 관계자 분들과 함께 세미나 내지는 이제 강의를 한 게 3년 동안 100번 했거든요. 100번 했었고,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빼면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3시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번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유통 물류 쪽에 계신 분들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이 부분에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제가 그때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물론 제가 노무 쪽 개인적으로는 이 베트남 이 노무 쪽 고용 노동 쪽은 조금 겸손하게 좀 말씀드리면 겸손하게 한국인 중에서는 한 3손가락 되게 겸손하게 3손가락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인분들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때 제가 곳곳에 베트남 전역 찾아가면서 이렇게 만나 뵙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책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물론 일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사관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홈페이지 통해서 코트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얻는 정보도 일부 있겠지만은 많은 정보는 실제 제가 경험을 했거나 또는 우리 기업 하신 분들이 실제 이래요라고 저한테 하셨던 분들,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사실 좀 고민이었던 부분이, 저도 대사관에 근무를 했었고 정말 저는 이 베트남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이었던 부분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얘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아시지만은 우리 투자라는 부분들은 흔히 말하는 베트남의 기회도 있지만 위기 내지는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었던 부분들은 베트남에 있는 나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우리 기업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도 이제 대사관에 근무했고 아까 말씀 베트남과 좋은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 있고 지금도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 연락을 계속 하고 지내거든요. 그중 관계가 되게 좋은 편인데 혹시 한배 간에 영향이 있을까 좀 고민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최 측과 좀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요 회의에서는 과감 없이 다 이렇게 안내라고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후에 대한상의 홈페이지 통해서 유튜브로 통해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아마도 조금 이제 한배관에 관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수정이 돼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조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흐엉 교수님도 계시는데 아마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감 없이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여기 그 그림은 저희 아마 나눠드린 슬라이드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따로 있나요? 근데 그 자료집에는 따로 없을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 경험은 딱 2개만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에 이제 주정부의 흔히 말하는 선진국도 2년 동안 이제 직무훈련 겸 이제 유학을 호주로 다녀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가 또 베트남 두 군데 다 있었고, 또 그때 제가 주정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도 또 이 호주로 투자하는 우리 한국 기업인들 많이 만났고 또 많이 지원하는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외교관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투자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선진국가 개발도상국가의 유리한 점, 장단점 이런 부분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2019년 말씀드린 것처럼 22년까지 이제 대사관에 이제 참사관, 노무관은 있었고요. 이후에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 제 친정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제 미래 과학기술 정책 과정이라서 주로 AI나 바이오, 반도체 이쪽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진은 누군지 아시죠? 예, 이 박항서 감독님이 제가 2019년 갔을 때 그때 이제 스즈키컵 우승도 하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베트남에 가면 이제 많이 조심하는 게 이제 공안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이유를 잡으면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렇게 수고비 좀 드리고 이렇게 풀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2019년 하더라도 이 박항서님 사진이라든가 박항서 하면은 용서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박항서 감독님이랑 사진이 한 3장 4장 정도 있는데 3-4번 행사 때마다 많이 찍어놨는데 어쨌든 저야 뭐 그 대사관에 있어서 외교관을 갔기 때문에 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이 한배 간의 관계 박항서 하면은 일단 베트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그 분위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내드린 이 지도는 뭐냐면은 JLL이라 해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세계적인 이제 투자 부동산 투자 기업인데 지금 자료는 아니에요. 코로나 전인 2019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만한 도시가 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보이시나요? 이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 보여요. 혹시 끝에 다 보이시나요? 예, 선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 보이실 건데 특징 보시면 여기 이제 나이로비 우리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에는 이게 아시아를 주목한 게 아니라 JL에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좀 잘 나갈 만한 도시라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특징 보시면 선두권은 다 인도에 있고요. 하위권은 이게 2019년이다 보니까 다 중국 쪽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잘 나갈 만한 도시에 우리 베트남 3등 하노이, 호치민 이제 경제 수도 호치민, 파리. 그러니까 이게 2019년 자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이제 진출할 때 이제 가장 유통 물류 쪽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팁 중에 하나는 한국과 베트남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다 공존한 도시다, 국가다라고 보시면 딱 정확해요. 중국 다녀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베트남에 가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옛날에 아마 지금 이 굉장히 젊은 우리 MZ 세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곳곳에 있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옛날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가면 사당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좀 약간 약간 좀 집이 뭐 종갓집이라든가 좀 큰 집을 보면은 사당 같은 게 있거든요. 베트남은 지금도 웬만한 집은 다 사당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사당이 있고 그래서 과거가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정확히 제가 표현하자면 한 30년 차이로 보면 돼요. 한국의 80년대랑 되게 문화라든가 분위기 되게 비슷하다. 사람들도 되게 친근하고 누구 돌아가시거나 결혼식 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직원 중에 대사관 직원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는 그만둔 지 3년 됐거든요. 저희 대사관 그 아는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엔 다 갔잖아요.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 80년대 가고. 하지만 베트남도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라면 제4차 산업혁명 뭐 AI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다 아시겠지만 AI 부분들은 누가 이제 빨리 투자를 하느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베트남도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인데 다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과 갭이 한 30년 정도 되고 30년 정도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따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베트남이 1인당 GDP가 5,000불이 좀 안 되고 4,000불 더 넘었거든요. 그 4,000불, 5,000불 사이인데 5,000불 시대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선진국 하는 나라가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베트남이 여러 소비 시장도 지금도 이제 많이 소비시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커지는 소비시장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 제가 2019년도에 진출할 때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 2019년 제가 베트남 가기 바로 직전에 한국의 그 떡볶이 뷔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떡볶이 뷔페 보면서 야 이거 베트남 도입하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19년 하반기였어요. 7월인가 8월에 베트남의 두끼 떡볶이라고 진출했거든요. 거기가 아마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선풍적 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점심 때 줄 서서 먹는
왜냐 두끼 떡볶이 안에 뷔페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한쪽엔 치킨도 있고 한국식 치킨도 있고 떡볶이 외에도 뭐 이렇게 김말이부터 시작해서 김밥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이거 보면서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통했던 뭔가 유행할 만한 거를 아이템을 잘 잡으면 베트남 되게 잘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는 좀 미래의 모습이긴 한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베트남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건설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 이제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우리 최근에 하노이에 이제 수족관이 하나 연거 알죠? 모르시죠? 예, 수족관이 하노이 하나 열었는데 베트남이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시면 다낭이라든가 이런 관광 도시 외에는 이 도시민들 시민들이 즐길 만한 시설이 거의 없어요. 과학관 이런 거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 놀이시설도 되게 열악하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뭐 바오성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갈 만한 데가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건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재작년인가요? 롯데에서 하는 이제 그 수족관 그래서 롯데몰이 하노이 이제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이제 중턱에 제가 살았던 이제 대사관 근처인데 거기에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5,000부 시대가 되면 점점 커질 거고 그래서 제가 유망하다는 시장을 말씀 보면은 여기는 어린이 시장, 아동 시장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아동 시장 쪽에 관심 있는 분도 굉장히 유리할 거다 여러 가지. 두 번째는 베트남도 생각보다 한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베트남의 젊은 인구 물론 많은데 동시에 베트남도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흔히 말하는 삶의 질보다는 그 양적인 측면에 있는 나라가 맞고 실제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린이 노인 그쪽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건 제가 거의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국이랑 2-30년 차이고 한국에서 뭔가 뜨는 거를 베트남의 시기와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사실은 벌써 15분 지났네. 큰일 났다. 제가 30분인데 뒤에 있는 부분들 뭐 베트남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투자에 대한 현지 기업에 대한 거는 또 제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제가 아직 자리에 안 오시는 김성환 대표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핵심적인 부분들 저 투자나 기회 요인 이쪽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 강의 자료는 솔직히 베트남에서 6시간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걸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런데 자 베트남 중요한 것만 쪽집게 강의하던 시간상 많이 하겠는데요. 하나 중요한 거 베트남 인구는 여기 포인트 잘 보이는데 1억 명이에요. 그래서 1억은 아시지만은 이제 경제학에서 말했던 자리 기반 경제가 가능한 인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1억 인구다. 그래서 뒷부분 설명드리겠지만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현재는 중국의 포스트 차이나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이 공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하지만 제조로서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유통 물류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소비 시장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1억 명 인구 거기다가 이제 아마 이 1인당 GDP 4,000불이지만은 곧 5,000불에 집어들면 아마 가파르게 아마도 이제 유통 시장, 소비 시장으로서 의미도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베트남이 특이한 게 비해 쪽이 흔히 말하는 월남족.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 말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비엣이 한자로 이게 베트남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어도 70%가 한자어잖아요. 베트남도 70%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비엣이 월의 월자를 베트남의 월남이에요. 말 그대로 남은 똑같은 발음이 월남인데 어쨌든 베트남도 기본적으로 한자어 문화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비엣 쪽이 월남족, 비엣 쪽이 바로 월남족인데 이게 85% 내외고요. 나머지 53개 소수 민족이 같이 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근데 다문화 국가지만 문화적 충돌이 되게 없고요. 또 하나 베트남이 굉장히 민주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국가라든가 이런 이제 대표자를 구성할 때 소수 민족이라든가 종교 이런 거에 대한 배려를 남녀 지역 이런 데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문화 간의 충돌 특히 민족 간의 충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베트남이 되게 성공적으로 잘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인구로 본다면은 베트남은 63개 시성, 우리나라는 17개 시도잖아요. 베트남 63개 시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5개, 제가 수도라고 표현해서 수도는 하노이 하나지만은 큰 도시거든요.
5개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건터라는 5개 직할시와 58개 성으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3개 시성, 우리는 시도지만 시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종교는 실제적으로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종교가 없어서 다양해서 불교도 많고 또 하나가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도 많고 개신교도 되게 많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포교는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선교 잘못하면 사상범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통적이나 그러니까 현재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진출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우리 뭐 하나님의 세상을 뭐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 어떻게 하냐? 선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가 NGO 계통으로 하셔가지고 되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실제 그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대놓고 포교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이런 거 굉장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 부분도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유통하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마 콜드 체인 되게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 파트너사를 구할 때는 어쨌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남부 쪽은 열대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저기 그 우리 말하는 그 낮장 정도 되면 낮장 정도 되면 겨울철에 수영 못 해요. 예, 그래서 호치민은 수영 가능하고 요새 한국에 많이 뜨고 있는 푸꾸옥 같은 경우는 수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열대지만은 하노이는 또 되게 추워요. 그래서 물론 하노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계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사계절은 아니고 한 3계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은 좀 우리나라 보면은 비 엄청 와요. 그 런던 날씨 아시죠? 런던. 그래서 저는 볼 때 베트남 하노이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마디로 하면은 배트맨의 베트남 이름도 비슷하지만 배트맨의 고담 시티 정확해요. 11월 정도 가면은 10월부터 한 3월 사이는 엄청나게 흐리고 흩뿌리는 무어푼이라 얘기하는데 푼자가 분자거든요. 이 분무기 할 때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흩뿌리는 해서 그래서 이 북부 쪽은 아열대고 또 하노이는 한 3계절 정도 가져서 겨울철 되면은 조금 흩뿌리지만 뭐 골프 치는 사람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오히려 추운 기운이 있을 정도로 춥다. 그래서 기후적인 부분도 혹시 진출하실 때 북부와 남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다낭만 하더라도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는 한 4월부터 수영이 가능하고요. 3월까지는 수영이 안 돼요. 뭐 물론 나는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을 날씨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쌀쌀하다고 보시면 돼서 기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베트남 진출할 때 많이 가는 이유가 이 자료는 제가 우리 상이나 우리 여기 주최 측에 말씀드려서 거기 PT 자료 올려드릴게요. 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노동 쪽 하나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베트남 돈 계산하신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행하신 분들은 대충 나누기 20 하면 돼요. 그러면은 월 평균 소득이 작년 이제 1사분 기준인데 임금거래자 월 평균이 800만 동이나 보시면 돼요. 800만 동이 얼마에 대략? 이 나누기 20 하면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40만 원. 약 40만 원. 지금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서 한 42, 3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취업자 월 평균 소득이 39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돼요. 중국보다 많이 싸고 그래도 베트남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베트남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 1지역은 뭐 하노이라든가 이런 뭐 아까 전 5개시 있죠. 이런 큰 도시가 보통 1지역이고 4지역은 그 중북부 뭐 고원 지역이라든가 그 중서부 고원지대라든가 저 북부에 있는 이런 그 지역들. 그래서 4지역으로 가면 그럼 되게 베트남 진출하는 게 인건비 때문에 진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저렴하고 좋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4지역만 가면은 소 달구지 다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 기반도 되게 취약하고 생각보다는 큰 도시 뭐는 좀 좋은 점이 있는 부분들이 또 제가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베트남의 사람 구하기가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1억 명 인구라면서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1지역 근처에 있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간상 너무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1지역은 괜찮은데 한 2, 3지역 가면은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포스트 차이나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중국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따기가 되게 힘들어서 1지역은 좀 괜찮은데 한 2, 3지역 가면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있는 뭐 박린이나 이런 데는 하노이 근처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큰 도시들을 배후로 하지 않는 도시들은 그 지역들은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구인난이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시절에 우리 다낭에 이제 다낭 바로 밑에
제가 성 이름 갑자기 안 나네요. 다른 꽝남성이라고 있어요. 꽝남성이 있는데 거기 사람을 항상 못 구했어요. 그 기업 중에 그 섬유 기업 중에 하나인데 유니클로에 납품을 한 15% 정도 하는 큰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 오히려 사람을 되게 많이 구했어요. 구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다 위험하다고 고향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채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성공했는데 근데 그 회사도 사람을 한 1,000명 정도 공장 규모인데 1,000명에서 뭐 1,500명 그 공장 규모인데 맨날 뭐 800명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람 못 구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보다 인구 1억이지만 힘들지 않고 1지역은 괜찮은데 2, 3, 4지역 내려가면 갈수록 그 구인난이 심각하다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 부문은 보세요. 이게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공공 부문은 그 당시 한 301지역이 한 35만 원 정도 할 때 2020년, 22년도에 그때 150만 동이었어요. 150만 동 우리나라 돈 얼마죠? 대략 7만 5천 원. 우리나라 옛날에 공무원들 취업하시는데 민간보다 많이 지금이야 많이 이제 현실화됐지만 많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겠지만은 우리나라 한 90년대 초반까지만 뭐 빠르면 2000년대 말 초반까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통 경찰관 아직게 뭐 이렇게 뭐죠? 뭐 잘못했을 때 뭐 이렇게 뭐 했었잖아요. 감사 이렇게 차를 비태요. 베트남도 왜냐하면 워낙 그 공공 부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든 제가 얘기지만 어떻게든 돈을 이렇게 불로소득을 하면 생활이 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뒤에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떡값 있잖아요. 베트남의 그 명절이 우리나라 거의 똑같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그 우리나라 보면은 여기 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 음력설 있죠. 똑같아요. 베트남도 음력설이 굉장히 크고 가을에 중투라에서 우리로 보면은 추석 중추절이잖아요. 중추절. 그래서 추석도 있어요. 다만 추석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게 우리나라 그 추석 개념은 아니고 걔는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뒷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보면 이게 베트남의 휴일인데 최근에 늘어서 11일로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며칠이죠? 대한민국이 1년의 휴일이 14일에서 16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체휴일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대체휴일 웬만큼 많은데 베트남 특징이 뭐냐면 쉬는 날이 11일밖에 없어요. 근데 베트남 가면 되게 우리 청년들 많이 진출했는데 또 청년들 취업 지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모르고 간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은 주 6일제예요. 주 6일제인데 쉬는 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트남에 진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쉬는 날이 되게 없다. 거꾸로 보면 우리 기업 입장에 보면은 기회일 수 있죠. 많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쉬는 날들이 없기 때문에 주 6일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날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휴일은 됐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의 전체 휴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차 휴가도 됐다 적어요. 한국에서는 며칠이죠? 한국에서는 15일로 시작을 하고 최대 25일인가요? 2년에 한 번 늘죠.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달라요. 이제 뭐 이 흔히 말하는 위험한 직종 이렇게 직종에 따라서 12에서 16인데 우리 기업, 우리 한국인들 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 한국인 포함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은 사무직은 12일이에요. 12일이거든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는다? 5년에 1일씩 늘어요. 그래서 30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8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쉬는 날 되게 적고 그 일 엄청 많이 하겠다 생각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한국인이 가면 죽겠다 진짜 일 많이 한다.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는 아니고요. 우리 기업 진출하는 우리 한국인들 청년들 돈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그냥 비슷한 수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은 돼요. 왜? 한국보다 더 많이 받는데 특히 베트남 물가가 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주 6일째고 쉬는 날 별로 없고 연차휴가 없다,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상 좀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가면서 2023 6월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엄청 친한 거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틀 전인가요? 지금 이제 북한이랑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서 거기서 포괄적 맞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친하다. 거의 혈맹은 아니지만
혈맹에 준할 정도 굉장히 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에서 이중적이에요. 북한과도 여전히 친해요. 또 하나가 북한이 뭐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또는 베트남이 뭐 전쟁 시기에 북한에서 뭐 인원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여전히 혈맹에 가까울 정도 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가까운 양쪽 간에 다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이 정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분명히 커가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구인난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5천부 시장이 점점 되면서 소비 시장의 의미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의 이런 부분들은 시간상 이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교육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어요. 코로나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전히 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출은 반도체 쪽, 뭐 섬유 의료 쪽 수입 쪽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베트남이 수출의 이제 무역 의존도가 되게 커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무역 의존도가 뭐 90, 이게 월드뱅크 기준은 98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수출입에 따른 그 경제의 의존도가 베트남은 185인가 굉장히 커요 우리보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뒷부분은 좀 설명드릴 수 있긴 한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우리 한국이 베트남에 진출한 거는 뭔가 특히 코로나 기간에 이 반 베트남 감정 우리 한국에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 말씀드리면 반한 감정은 베트남에 사실상 보기 힘들어요. 물론 있겠죠. 일부 유튜브가 있겠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제로인데 오히려 반 베트남 감정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불량 유튜버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왜냐 베트남에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렇고 베트남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베트남에 뭔가 베풀어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작년은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재작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 어디였죠? 예, 베트남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제일 수출 국가로 중국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베트남이 그만큼 우리한테 큰 이득이 때문에 우리가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뭔가 베트남이 우리가 베트남에 뭔가 퍼주기 위해서 갔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갔다라는 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만큼 시장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양국 간의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출 현황은 이제 베트남 이제 기업수 보시면은 지금 이게 투자 개수거든요. 베트남에 이제 그 MPI라 해서 투자 MPI 그냥 뭐죠? 기획투자부죠.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비슷한 기획투자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 건수가 2023년도, 2022년도, 3년도 제가 헷갈리는데 9,500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개 기업을 따지면 9,500여억이 되는데 보통은 베트남 요식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음식 요식업종이 주로 우리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해 진출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도 한 최소한 10,000개 넘는다. 그거 확실해요. 지금 10,000개는 넘는 우리 기업들이. 그 요식업종 이런 부분들 중에서 특히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하거나 또는 한배 가정 이름으로 한 가정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빼서 그런 거고 최소한 10,000개 이상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제일 투자국이다라고 좀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너무 없네요. 자, 제가 그러면은 뒷부분 다 넘어갈게요. 문화는 뒷부분을 하시니까요. 베트남 좋은 환경 중에 하나가 노조 부분들. 이 동남아 쪽 노조가 되게 극한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지금 안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인도네시아는 한 번 하게 되면 되게 심하게 하거든요. 심하게 노조 파업까지 되게 심하고 거리 점령하고 하는데 베트남은 태업 정도로 할 정도로 되게 온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기회 요소를 보시면 제가 앞부분 설명에 많이 겹쳐져 있는데요. 문화적 유수성, 높은 교육열, 엄청나게 사람 많고요. 대학도 되게 많아요. 국가 규모라든가 국가의 이제 지금 개발도상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자립 기반 경제 그리고 경제 성장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풍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주 6일제 굉장히 치안적으로 되게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흔히 말하는 강력 범죄 있죠. 강도, 강간, 살인 없었다 보시면 돼요. 몇 년 전에 또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요. 예, 한국인을 죽였죠. 베트남에서. 그거 말고 베트남이 한국인 대상으로 한 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죽는 게 뭐냐? 예,
교통사고. 베트남에는 그 교통사고 많고 그중 치안은 되게 안정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1분만 빨리 끝낼게요. 투자 타이밍인데요. 우리가 투자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돈의 의미도 있죠. 투자를 할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타이밍이잖아요. 베트남 진출하신 분들 되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점점 민주화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걱정이냐면은 베트남은 지금 투자가 안 되면 평생 안 돼요. 왜? 법이 애매한 게 많고요. 밑에 나와 있지만은 관료들의 재량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빠른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투명하게 되죠. 한 1년 정도 걸린다. 우리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그러면 1년을 단축하는 게 웬만하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빠르면 한 달도 안 돼서 허가가 나와요. 그건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흔히 말하는 중국과 비슷해요. 관계 중요하고요. 관계 플러스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뒷돈이 가야 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있어요. 다만 뒷돈 매긴다고 모든 게 잘 될까요?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돈을 먹는다고 주지는 준다고 받지 않아요. 뭐 교통경차 이런 것들 말고요. 실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투자의 타이밍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투자 타이밍. 친하면은 다 돼요. 되게 빨리 돼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은 지금 진출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허가가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험 요소는 부정 문제, 부패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마다 또 중앙에서 내린 법령이 지역마다 집행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중앙에서 중요하고 지역 관계도 중요하고, 각 부처마다 나를 뜯어 먹으려는 세력들이 많다. 옛날에 우리 8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이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이 부끄럽지만 뜯어먹으려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뜯어먹는 세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되게 분명히 위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해고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인력난 생각보다 되게 힘들고, 퇴직금이라든가 생각보다 개인 소득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거 자료에 이제 이후에 넣으시면 사회보험 되게 간접 비용 굉장히 크고, 퇴직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베트남 진출은 정말 고민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어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 한 70% 정도 우리 한국 기업인들, 제가 이제 여기 진출해 있는 기업들 물어보면 한 70, 80% 정도 회복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투자자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못 갔던 사람들 많이 가고 있는데 많이 회복했고요. 직영으로 하냐 간접 지출하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빠르다고 베트남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하는 거는 지양하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빼놓고는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기업들 뺏기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봤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기를 넘어서서 기업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투자했던 건물들 뺏기는 많고, 그래서 절대 합작 투자는 그거 괜찮은데요. 간접 추출할 때 베트남 이름으로 하는, 특히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직영으로 하면은 다만 또 애로사항이 뭐냐, 많은 직영으로 하다 보면 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 요소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냈는데 그 직원이 독립하는 경우가 베트남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험 요소도 실제 되게 많거든요. 왜? 있다 보면 아까 있죠, 틈새 시장이 이 니치 마켓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요 아이템과 결합해 가지고 이 친구가 그거 결합해서 새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획득은 대사관 영사가 분명히 지금 친절합니다. 대한민국 장벽이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대사관 또 정부하면 굉장히 되게 빡빡하다더라. 물론 이제 관이 빡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되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출할 때는 상무관, 중기관, 노무관, 과기관, 이 국토관, 여러분 각 파트별로, 유통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상무관님이 많이 하겠지만은 노무 쪽은 노무관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면 중기관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정말 믿고서 오시면 되고요. 코트라 홈페이지라든가 또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다 있고요. 대한상이 하노이, 중소기업 중앙회 하노이, 무역협회 호치민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 정보도 없고 많이 물어보시면 되고요. 베트남은 많은 부분들이 중소기업 공장들이 이 과기부 산하의 과학기술협회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대기업들은 VCCI, 그리고 시정산해 중소기업연합 들어있는데요. 제가 여기 인맥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혹시 베트남 관료들 믿을 만한 관료라든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면 기업들 어떻게 연결해야 돼? 특히 투자자들 나랑 믿을 만한들 좀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 베트남 지금 관계에 있는 분들이 특히 고위층에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인력난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베트남 진출하실 때 최소한 호치민 평전이랑
그리고 베트남 역사는 그 평전 읽어보고 베트남 역사는 거기 우리 유튜브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네이버라든가 보시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나무 위키도 있고 위키피디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역사 이런 건 좀 많이 보고 가고 또 책들 여기 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많이 못했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 있는 책들 또 코트라 무역협회 주 베트남 대사관 여러 가지 정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가실 때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대놓고 베트남 했다가는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얘네들이 뒤통수 친다.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준비 안 돼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호주 아까 선진국 다녀서 선진국도 존재해요. 오히려 선진국보다 저는 그 친근한 문화적 유사성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베트남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